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머나먼 곳의 한국 문화. 2. 아프리카 공군에 등장한 태극기. 3. 앙골라 사람들의 구원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의 태극기 문양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자국이 운영하는 공군 전투기에 태극기 문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국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태극기 문양을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먼 곳 아프리카 대륙의 한 비행장에서 일어난 일로 어느 한국인 비행사는 대지를 지켜보며 자신이 도달한 곳이 아프리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행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전투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비행사의 눈길을 끄는 전투기에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전투기와 함께 경납고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대의 전투기에도 모두 태극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아닌 머나먼 아프리카 국가 한가운데서 태극기 문양을 발견한 그를 향해 안내하던 아프리카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생소한 나라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오랜 내전을 겪었기에 이곳 주민들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풍부한 자원이었죠.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이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금속도 풍부한 곳입니다. 덕분에 자원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 수 있었고 이 돈을 기반으로 군대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전으로 인해 극심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정부는 자원을 팔아 외화를 벌어 구소련의 전투기를 사들이며 공군 병력을 갖췄습니다. 판매한 자원으로 앙골라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미그 21과 미그 23을 비롯해 수시리즈도 구입하면서 소련제 전투기에서 상당수를 사들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앙골라 공군의 주력 기종은 수호이수 기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력 기종에는 빠짐없이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앙골라 공군 부대를 우연치 않게 들린 한국인은 이러한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고 어떻게 태극기가 전투기에 달려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앙골라 공군에서 태극기 문양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던 한국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과거 앙골라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전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로 자원을 수탈당하며 포르투갈에 압제에 신음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아프리카 운동이 일어나면서 식민지 독립투쟁을 벌였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투쟁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들이 개입 독립운동은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소련과 쿠바가 지원하는 공산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 앙골라인민의 방운동 엠플라, 서방 세계의 앙골라 민족해방 전선선, 그리고 종족 대우에 대한 이견으로 새로 생겨난 앙골라 전면 독립연맹연타로 말이죠. 이들 세력은 각기 자신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하길 원했고 싸움이 오래 지속되길 바랬던 공산 진영과 서방 세계의 지원 때문에 오랜 시간 내전에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산 진영의 지지를 받은 앙골라인 민해방 운동이 군사력이 강했기에 앙골라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왔고 종족 간 이념과 차이로 인해 내전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남았죠. 결국 70년대에 시작된 앙골라의 내전은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앙골라의 사회와 경제를 좀먹었습니다. 앙골라 국민들은 내전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죠. 한국이 앙골라와 접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앙골라 내전이 가장 극심했던 90년대였습니다. 유엔은 루사카 평화협정에 근거해 유엔 앙골라 검증 임무단을 파견해 앙골라 내부의 치안과 시설 유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었죠. 한국 역시 유엔에 소속된 일원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을 얻어 앙골라에 들어가 내부 인프라 시설 구축과 건물 보수를 돕고자 대규모 공병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열대 지역이라고 생각된 앙골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당시 앙골라에 파견되었던 공병부대는 극심한 일교차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물도 맞지 않아 초반에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들답게 이들 부대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거주했던 우원보의 다리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들을 지으며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병부대가 위치해 있던 우안보 지역은 강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가장 큰 다리인 쿠이마교 교각은 앙골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전 때문에 쿠이마교 교각이 무너지면서 이를 보수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공병부대는 이 교각을 보수하기에 이릅니다. 처음 유엔은 인도에서 온 부대에게 교각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였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점에서 유엔은 인도 대신 한국에서 온 공병부대에게 작전을 부여했습니다. 인도군은 한국에게 밀려 자비를 맡아야 했죠. 한국 공병부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마무리 지었고 앙골라에서 복구된 교량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사였지만 한국은 이를 성실히 완수했고 이에 놀란 유엔군과 앙골라 정부는 한국 공병부대를 주목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앙골라 국영 TV에서 이들을 취재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죠.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공병부대가 2달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한국은 한 달이면 충분했고 완성도에 있어서도 완벽했기에 앙골라에서 한국 부대의 인기는 한국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강을 넘기 위해 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던 앙골라인들은 교각 덕분에 단 5분이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골라 전역에서 한국 부대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전해졌고 이를 기리기 위해 앙골라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로 생길 공군 전투기 부대의 마크를 태극기 문양으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국가였던 앙골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습니다. 태극기는 한국이 보여준 헌신에 대한 이들의 감사 인사였던 것인 셈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한국이 보여준 은혜를 잊지 않은 앙골라인들은 한국인이 오면 꼬레아라는 말과 함께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반면 앙골라인들이 한국과 달리 아주 혐오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1대1로 정책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투자에 나섰던 중국은 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에 엄청난 돈을 뿌리며 자원 외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은 친중인사라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이권을 보장해 주는데요. 앙골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2014년 앙골라 대통령이었던 도스 산토스와 협의를 통해 2,920만 달러 원조를 약속하며 앙골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대통령은 중국의 호의에 감사하며 많은 중국인들이 앙골라에서 사업하는 것을 얻어 사업에 있어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중국 사업가들이 앙골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중국은 앙골라와 이익을 분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앙골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탐낸 중국은 앙골라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년마다 석유 1만 배럴씩 17년 동안 중국이 가져가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시설 건설에 앙골라 노동자들이 투입되기로 앙골라 정부와 합의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중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였죠. 앙골라를 중국 식민지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앙골라인들은 중국의 횡포를 깨닫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많은 부정부패가 중국 때문이라며 시위에 나섰죠. 아시아인들이 앙골라를 찾아가면 한국인은 반겨주는 반면 중국인은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말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국가라는 오명만 얻은 중국.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아도 앙골라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대한민국이 틀렸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 대신 포방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포병 전력 확보에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질적 우위를 중심으로 병력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적어도 포병 전력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백서 기준 미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2,337대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미국의 2.5배가 넘는 무려 6,000대에 달합니다. 자그마치 98배나 차이가 나는 국토 면적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야포 보유량은 기형적일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전 국토의 포병 전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압도적인 물량 차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량 공세가 기본 전략인 중국도 기껏해야 4,642댐에 불과한데요. 포병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질적, 수적 우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병가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감히 범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포병 전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원거리에서 특정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인데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중국 북부 전부의 20만 대군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110만 대군인은 휴전선을 넘는 순간 하늘을 뒤덮을 듯 쏟아지는 무자비한 우리의 포격 함망을 뚫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포병 전력은 최강의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격 전술의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포격 함함을 추구하는 러시아군이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부어야 받듯이 작은 전과 하나를 올리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매 순간 한 발 한 발의 포격이 배멸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등한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기존 포격전의 세대 교체를 시도 중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무자비한 대규모 포격을 계획 중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무너뜨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전술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선 선진 포격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의 포병 전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소련 출신 국가로서 상당 부분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2S19 무스타 S가 있습니다. 무스타는 전장 7.1m, 전폭 3.3m, 전고 2.9m의 차체에 152.3mm 복사포를 얹은 러시아군의 주력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42톤의 중량의 84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대신 주행거리가 500km나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기동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당 68발, 대량형인 무스타 SM의 경우 분당 최대 10발의 연사가 가능해서 넓은 범위를 제압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스타는 함력 감소탄 발사 시 29km, 로켓 진탄 사용 시 36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래도 무스타가 1989년에 취역하기 시작했다는 걸 감말하면 이는 충분히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이 무스타를 무려 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무스타는 소련 시절 제식화된 자주포였고 우크라이나 또한 적은 수량이지만 무스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시 말해 주력 자주포의 종류는 두 국가가 서로 비슷했던 건데요. 물론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저, 폴란드의 아즈크라프 등 다수의 서방세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주포들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성능 하나만으로 전황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부는 무스타와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게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원한 M109 자주포입니다. 1963년 개발된 M109는 전장 9.1m, 전폭 3.1m, 전고 3.2m 및 차체, 승무원은 6명이나 필요한 구식 자주포인데요. 최대 속력도 시속 56km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동 범위도 350km가 한계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는 러시아의 무스타보다 더 열악합니다. M109는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거리는 고작 18.1km, 로켓 추진탄을 사용해도 23.5km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1분에 최대 4발을 발사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의 평균화된 자주포 전력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K9 같은 괴물 자주포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전력도 감지덕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M109를 수십 년 동안 개량해서 M109A6 팔라딘을 주력 자주포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본 토대부터가 K9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군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정한 러시아의 자주포 보유량은 치장 물자까지 모두 합쳐 무려 5,870대에 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잘 쳐져봐야 러시아의 1/8에 불과한 720여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견인포와 박격포, 포병 전력의 일부분인 다면장로켓까지 합치면 두 나라의 전력 차이는 프로복서와 갓난마기와 다를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렇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많은 물량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이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만 비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대부분의 군 전문가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견했던 것이고
모두 러시아군의 처참한 패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격전에서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선진화된 포병 전술교리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교리는 대규모 화망 사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망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공 화망이 아니라 그물처럼 짜인 화기의 사격 범위를 말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의 포병교리는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대규모 화망으로 대단히 면적 제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포격 방식은 중심이 짧고 표적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대충 헤르손 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나라는 식으로 포탄을 쏘아붙이다 보니 참호, 엄폐물 등의 숨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포격은 막대한 포탄의 소모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포탄이 없어야 포를 놀려야 하는 참혹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러시아군이 유독 대규모 화망 구축에 집착하기는 했지만 포격의 개념 자체는 점 표적이 아니라 면 표적을 노렸기 때문에 그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포격이라는 특성상 최소 20km 밖에서 포탄을 날리다 보니 특정 목표물이 있는 장소를 타격하는 게 일반적 포격 전술입니다. 이를테면 적군의 집결지나 보급로, 적 포병진지, 지휘소 등을 타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포병교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러시아군은 무너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통신체계의 확립 부족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일선 포병 부대에는 감시 점찰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통신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이더, 무인기 같은 탐지 장비로 적의 위치를 특정하고 해당 지역에 포격을 날려야 하는데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정밀한 포격을 날릴 수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장관리 체계, 전투 지휘 체계 등이 부족해서 막상 포격을 가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재빨리 해당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실시간 추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를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족집게 정밀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초점밀 포격의 비밀이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서 탐지 획득 추적 평가 타격이라는 통상적인 포격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우리 군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통상의 포격 절차는 관측자가 포병대대 사격지휘소, 즉 대대 FDC에 포격을 요청하면 대대 FDC는 목표 지점 근방의 포대 FDC에 포격 준비 명령을 하단합니다. 이후 포대 FDC는 타격을 위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포대에 전달하는데요. 그러면 포대는 그제야 정해진 좌표로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거리 포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아군을 포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 관측자, 대대, FDC의 단계를 파격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즉 일선의 포대 FDC에서 드론으로 직접 목표 지역을 확인하고 포격 재원을 산출 전달, 포대는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포격을 가하는 건데요. 이 실시간 관측 포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고 정확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도 측면에서는 면 표적이 아니라 전 표적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과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간접 사격의 일종이던 포격이 현대의 전장에서는 눈으로 목표물을 직접 보고 타격하는 직접 사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명중 여부,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소량의 포탄으로도 러시아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이전부터 드론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서방에서도 대규모로 관측 드론을 지원받는 드론 전력에서만큼은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러시아 드론은 보이는 족족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보력에서부터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포병 사격술에서부터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매번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77 사격지휘 장갑참에 탑재된 포병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해 자동으로 포격 재원을 산출하고 신속한 포격 임무 수행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K9 자주포에는 이미 BTC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포격 재원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K9와 드론을 융합하면 포대 FDC 단계마저 생략하고 일선의 K9 포대에서 직접 포격 재원 산출부터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대한민국 포병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고 정밀한 포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의 혁신을 일으킨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포격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편된 훈련부터 포병 운명 체계까지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물론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닌데요. 하지만 가장 실전적이고 현대적인 포격전을 우크라이나가 증명했듯이 이제는 구식화된 포병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전장에 맞는 선진 포병 교리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현지 상황은 이런 경제 위기가 의미 없이 느껴질 정도로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에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이란 등 레드팀 동맹을 끌어들이며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넣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육군과 공군이 실시간으로 벨라루스에 도착하면서 벨라루스 주둔 러시아군은 9,000명 수준으로 증가해버린 상황인데요. 인구수 900만 명의 벨라루스는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이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접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입니다. 벨라루스라는 국가는 작지만 동유럽에서만큼은 충분히 위협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만 5천 명의 상비군과 30만 명의 예비군으로 유사시 병력 자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 구기자 가장 경계하는 대상인 폴란드는 상비군 10만 명의 유사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은 7만 5천 명이 전부인데다 게다가 현재 보유 중인 방산장비 부문에선 폴란드가 크게 열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게 상당량의 장비를 공유해 폴란드군의 정비창은 완전히 비어버렸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 중인 전차는 구식 레오파르트 전차 200여 대, 70년대식 곡사포 200대가 전부입니다. 한국의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미국의 M1 계열 전차를 도입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배치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동안의 군사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방산 장비로 완전 무장한 폴란드군이라면 지금의 벨라루스군은 걱정거리가 아닐 테지만 오늘 당장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충돌한다면 여러모로 벨라루스가 우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벨라루스의 육군 전차는 T-72와 T-80 등 500여 대에 달하며 장갑차는 1300대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100문을 보유 중입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인 다연장 로켓 MLRS는 무려 200문가량 확보하고 있고 자주포 견인포 박격포는 400문 이상 보유 중입니다. 현재의 폴란드와 비교해 군사장비 숫자와 화력에서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자체만으로도 폴란드에게 위협적인데 거기에다 러시아군까지 벨라루스에 배치되었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벨라루스 공군 소속의 수호의 전투기에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을 탑재하도록 공동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술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될 정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핵공유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핵공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평상시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전술핵을 안전한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공동으로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각각 전술핵 공유를 꺼내는 가운데 벨라루스 외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작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주장에 따르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자국 내 보급 경로를 공격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반복 주장 중인 만큼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병력을 공동 배치하고 군사장비 공유와 핵전력 공유까지 대대적인 연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핵심 점령지 4곳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굳히기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나토 핵심 멤버 14개군 핵억지 훈련에 나서며 러시아 연합군의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스테드패스트눈이라 불리는 해역지 훈련에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형 전술핵이라도 사용할 경우 러시아군을 전멸시키겠다며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라는 공동의 위험 요소 앞에서 유럽나 결속과 동맹은 더욱 탄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독일의 2차 대전 배상과 관련해 상상 이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7년 폴란드의 집권 여당에선 수백 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대전 피해배상위원회를 신설했고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폴란드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집권 여당의 카친스키 대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로부터 입은 피해는 폴란드 국민 600만 명의 인적 자원 손실과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역사적 영토 손실 등 8천억 유로, 우리 돈 11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마테우슈 폴란드 총리는 단순히 물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폴란드고 소련에 합병돼도 원인을 제공한 쪽은 독일이라며 이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1750조 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은 폴란드의 이런 주장에 이미 과거의 얘기가 끝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외교부 대변인 측은 이미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1953년 당시 소련과 동독의 배상 면제 협정에 따라 동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은 다른데요.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소련에게 합병되었기에 제대로 된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겐 전후배상 협정을 맺어 배상한 전례가 있고 1990년 동독과 서독의 동일 과정에서 폴란드에게 일부 배상을 했으며 관련된 영토까지 이양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유럽이 독일로부터 배상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제외되자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제이 드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독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그때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독일은 폴란드에게 1조 3천억 유로, 우리 돈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잠재적으로 유럽이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독일에 요청한 배상금은 12년치 국가 예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에 최근 폴란드가 독일제 무기 구매를 취소하고 한국과 미국산 장비를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독일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폴란드의 군사장비가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독일 자신을 향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군사적으로 힘을 기른 폴란드는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같은 나토 형국인 터키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독일과 유럽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폴란드와 러시아는 극과 극의 관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독일과 유럽을 압박해 전후 배상금 확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런 식의 선택 또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후 83년 만에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에너지 자원 강국도 아니고 이렇다 할 제조업 기술력도 없으며 오로지 인적자원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아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국방력도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국방력의 부재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공격적인 국방력 증가를 이뤄내려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 국방 예산이 20조 원 수준인데 최근 도입한 K2 우표 전차와 K9 자주 포만해도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FA-50 경공격기와 천무까지 합하면 이번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무기에 지출하는 금액은 최대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잭팟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아쉬운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산 장비에 지출하지 않고 자국 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내 전반적인 국민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들 할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혼란기에 국방력 강화에 소홀하면 폴란드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또다시 커다란 대가를 치르겠지만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이제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며 독일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폴란드는 독일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독일에게 배상금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꾸준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이유는 2차 대전 피해배상 보고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이미 지난 일이라 치부하며 폴란드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지만 폴란드는 1750조 원 중 10%만 지급받아도 대략 1년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독일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 이외에도 유럽연합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가입니다. 1년간 대략 4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로 지급받는데 폴란드 국가 예산을 감안하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원금에 의존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 무기 구매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수백억 원의 연구 용역을 들여 5년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 끝에 독일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물론 1750조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배상금 지급이 합의된다면 또다시 한국의 방산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가 전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